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근대 육문학의 흐름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뭐 제 목소리 잘 들리실 테고요. 자, 에드먼드 버크의 Reflections on the Revolution in France. 지금까지도 보수주의의 그 이론을 천명한 아주 유명한 그 고전으로 남아있는 책입니다. 자, 이 책에서 그 버크가 프랑스 혁명을 강력하게 이제 비판을 하죠. 여러분 이 책이 나온 시점은 1790년 11월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프랑스 혁명이 발발한 지 한 1년 정도가 이제 지난 시점이었고, 이제 그 시점에서 버크는 프랑스 혁명의 지난 1년간을 돌아보면서 이제 그 프랑스 혁명에 대한 이제 비판을 이제 하고 있죠. 그래서 버크는 자유의 개념을 inheritance, 상속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자유라는 게 그냥 뭐 어느 날 갑자기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것이고, 또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인헤리턴스의 개념으로 파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상속의 개념으로 이제 파악을 하면서 이 자유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버크가 이렇게 보수주의의 원조라고 하지만 변화와 개혁을 거부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사실 버크는 상당히 개혁주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버크의 이 책이 나왔을 때 이제 버크를 이제 잘 아는 사람들은 이제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버크를 상당히 진보주의적인 정치인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인데, 자, 버크는 전제주의를 비판을 했고, 국왕이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또 강력하게 비판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버크가 정치인으로 활약을 하고 있을 때 미국 독립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미국 독립혁명은 1776년에 일어났죠. 그런데 이제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된 계기는 영국이 아메리카의 식민지에 너무 과도한 세금을 매기면서 그에 대한 반발로 독립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버크는 미국의 편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친 세금을 식민지에 매기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세금을 과도하게 매기는 것은 영국과 아메리카 식민지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 않다. 그러니까 타협을 통해서 보편적인 원리에 입각한 정책을 실현하는 게 오히려 이익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버크는 변화 개혁을 결코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 보시면 188페이지 이 대목을 보시면 A spirit of innovation is generally the result of a selfish temper and confined views. 자, 버크는 이노베이션을 거부하는 거예요. 자, 이노베이션.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보통 이노베이션을 혁신, 좋은 의미로 지금 쓰고 있는데, 버크는 이제 프랑스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이노베이션에 대한 시도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갑자기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는 것. 전통과 관습을 무시하고 어떤 조상으로부터 어, 내려져 온 것을 무시하고 그냥 일순간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는 것. 이거는 이기적이고 상당히 편협한 시각에서 나오는 것이다. People will not look forward to posterity who never look backward to their ancestors. 그러니까 조상들로부터 받은 유산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자, 후손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지 않는다. Besides, the people of England well know that the idea of inheritance furnishes a sure principle of conservation and a sure principle of transmission.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죠. inheritance. 이렇게 상속,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것을
그러니까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그러니까 그리고 그것을 보존하고 다음 세대에 전하고자 하는 마음. 그게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자, without at all excluding a principle of improvement. 자, improvement를 제외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조상들로부터 상속받은 것을 improve하고, 예, 이제 뭐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고치고 또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을 하고 그래서 또 후손에게 물려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버크는 기본적으로 자, 임프루브먼트를 지향하는 것이지 자, 이노베이션은 거부한다. 하지만 그냥 옛것 그대로 고수해야 된다. 야, 여러분 그건 보수가 아니라 수구이죠. 그러니까 수구라고 하는 거는 그냥 맹목적으로 옛것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버크가 거부하는 거다. 그러니까 조상들로부터 받은 것을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개선을 시키면서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 이제 버크는 이런 사회가 좋은 사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리고 이제 버크의 통찰력이 이제 빛났던 부분은 자, 지금 이 글을 썼던 시점이 프랑스 대혁명이 발발하고 한 1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고 자, 이 당시에는 그 영국의 그 대부분의 지식인들이 프랑스 혁명을 지지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프랑스 혁명이 대체적으로 평화롭게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믿고 있던 그 시점이었는데 자, 버크는 자, 이러한 그 사태는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사태는 반드시 공포 정치로 귀결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말은 정확하게 들어맞았어요. 그러니까 in the groups of their academy at the end of every festival you see nothing but the gallows. 자, 교수 대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자, 실제로는 이제 단두대였죠. 그래서 공포 정치가 한 3년쯤 뒤에 그러니까 그 에드먼 버크가 이 글을 쓰고 나서 한 3년 뒤에 프랑스에서 실제로 일어났고 뭐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1만 5천여 명이 단두대에서 처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버크는 프랑스 혁명의 진로를 정확하게 예언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 버크를 이제 비판을 했던 사람들도 프랑스 혁명이 버크가 예측을 했던 대로 정말 그렇게 흘러가니까 버크를 이제 지지하기 시작했죠. 예, 그리고 이제 한 대목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인데요. 예, 193페이지죠. 자, 이 단락입니다. 자, 여기서 그 버크는 유럽 사회를 지탱해온 자, 두 개의 그 원칙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two principles. 그러니까 유럽 사회는 두 가지의 그 원칙에 의해서 유지가 되어 왔고, 자, 이 두 원칙의 결합의 그 결과가 유럽의 문명이다. 그 두 가지는 자, I'm in the spirit of a gentleman and the spirit of religion. 그러니까 신사의 정신과 종교의 정신. The nobility and the clergy, the one by profession, the other by patronage, are kept learning in existence. 그래서 자, 성직자와 이 귀족의 역할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어, 자, 성직자는 by profession, 자신들의 그 성직에 의해서, 그리고 귀족들은 patronage, 후원을 함으로써 자, 학문을 유지시켰다. 자, 이거는 뭐 사실이죠. 그러니까 귀족과 성직자가 이제 유럽의 역사에서 그 학문을 발전시키고 유지하는 데 큰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이 성직자들은 자신의 그 성직을 통해서 여러분 그 중세 수도원이 바로 그 학문이 연구되는 또 보존되는 공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성직자는 자기의 성직을 통해서 그리고 귀족들은
후원을 통해서, 그러니까 문인들을 이 재정적으로 후원함으로써 학문의 발전에 도움을 주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even in the midst of arms and confusions, 막 전쟁이 벌어지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자 귀족과 성직자는 학문을 지켰다. 그러니까 risk governments were rather in their causes than firm. 그러니까 사실상 그 무정부 상태에서도 이 귀족과 성직자는 학문을 보존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learning paid back what it received to nobility and to priesthood and paid it with usury by enlarging their ideas and by furnishing their minds. 그리고 학문은 자신이 그 귀족과 성직자들에게 받은 것을 그들에게 갚아주었는데 실제로는 이자를 덧붙여 갚았다. 이 말은 이 학문이 이 귀족과 성직자들의 이 사상과 그 생각을 넓혀주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happy if they had all continued to know their indissoluble union and the proper place.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 원칙은 이 끊을 수 없는 그 유니언을 이루고 있고, 그러니까 각자의 그 역할이 있는데, 이게 무너져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happy if learning not debauched by ambition. 그러니까 학문이 야심 때문에 타락하지 않고 and had been satisfied to continue to instructor and not aspire to be the master. 그리고 학문이 그냥 인스트럭터, 그러니까 교사의 역할을 하는 것에 만족을 하지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기를 열망하지 않았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지금 이 프랑스 혁명이 바로 이렇게 타락한 혁명의 그 타락한 그 학문의 결과 일어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along with its natural protectors and guardians, learning will be cast into the mire and trodden down under the hoofs of a Swanish multitude. 그리고 학문은 그 본래의 그 보호자와 후견인들과 함께 진창에 빠져버렸다. 마이어. 그 진흙탕에 내던져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돼지 같은 이 군중의 발굽에 짓밟히고 있다. 자, 여러분 이 스와니시 멀터튜드가 이제 그 굉장히 유명한 그 구절이거든요. 여러분 그 첫 페이지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러분 The French Revolution was a disaster and the revolutionists a Spanish multitude. 그러니까 지금 버크는 프랑스 혁명을 이끌고 또 지지하는 사람들을 스와니시 멀터튜드, 돼지 같은 무리이다. 돼지의 떼이다. 이제 이렇게 그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학문이 마이어, 그 진흙탕 속에 빠져가지고 이 돼지 같은 이 군중이 마구 이 학문을 자신의 발굽으로 그, 짓밟고 이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유명한 말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스와니시 멀터튜드. 자, 왜 그럴까? 야, 여러분 뭐 누군가를 가리켜서 너 돼지야. 너 이 돼지 같은 뭐 인간아. 이렇게 하면 뭐 욕이죠. 상당히 이제 모욕적인 말인데 그런데 이 말이 왜 그렇게 이 당시에 그 혁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그토록 모욕적으로 다가왔을까? 자, 여기에는 여러분 이제 성경의 그 스토리가 이제 관여가 되어 있는데요.
자, 여러분 그 신약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그 예수가 이제 길을 가는데 자, 귀신에 들린 사람을 만났어요. 그 이 사람이 그 귀신에 그 들려가지고 이렇게 미쳐가지고 막 그 마을 사람들을 막 공포에 몰아넣었는데 이제 그 예수가 이제 이 사람을 만난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가 그 이 귀신이 들린 걸 알고 너는 누구냐? 라고 이제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군대다. 뭐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뭐 I'm a legion. 그러니까 legion이 이제 그 당시 그 로마 군대의 그 군단을 가리키는 그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그 군대의 그 한 군단이면 한 5천 명 정도였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귀신이 그 사람의 이제 몸속에 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냥 귀신이 한 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수천 명의 그 귀신이 이제 그 사람의 그 몸 안에 들어와 있었던 거죠. 이제 그래서 그 예수가 이제 그 사람한테 어, 빨리 그 사람에게서 떠나라. 이제 이렇게 그 명령을 했는데 자, 그 사람 안에 있던 그 귀신들이 그럼 도대체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이제 이 사람을 그 숙주 삼아서 지내고 있었는데 그럼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그런데 마침 그때 그 주변에 돼지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저 돼지떼를 가리키면서 그럼 저 돼지떼한테 들어가라. 이제 이렇게 그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이제 몸속에 있었던 그 수많은 그 귀신들이 그 사람의 몸을 빠져나와서 돼지떼로 들어갔대요. 그런데 이 돼지떼가 귀신이 들어오더니 갑자기 막 그 미쳐 날뛰기 시작하더니 거기가 마침 그 바닷가였는데 그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벼랑 쪽으로 어, 그 달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돼지가 이 벼랑 쪽으로 달리더니 이 벼랑에서 이 뛰어내려 가지고 다 바다에 빠져 죽었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 돼지들이 다 그 이 벼랑에서 뛰어내려서 바다에 빠져 죽었는데 이제 그걸 보고 이제 마을 사람들이 이제 무서워서 이제 예수한테 빨리 우리 마을을 떠나달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그 여기서 그 버크는 그러니까 혁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Swanish multitude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자, 이건 단순히 자, 너는 돼지 같은 인간이야. 자,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예, 지금 우리가 이제 누구를 돼지라고 하면 이제 살이 쪘다라는 이제 의미로 주로 쓰는데 지금 버크는 이 돼지 같은 무리들아 이렇게 부른 건 우리가 이제 성경의 그 맥락에서 볼 때 귀신이 들렸다라는 거예요. 예. 지금 여기서 그 버크가 혁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이 돼지 같은 인간들아 라고 불렀는데 자, 그거는 뭐 살이 쪘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귀신이 들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친 사람들이라는 거죠. 어떤 혁명이라고 하는 그 괴상한 이데올로기에 홀려서 그러니까 귀신에 홀린 것처럼 저 프랑스 혁명을 저는 엄청난 사태를 벌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이 이제 그 당시 그 혁명을 지지하던 독자들에게 굉장히 그 모욕적으로 다가왔던 거죠. 예. 여러분 그 뭐 버크의 글을 어떻게 읽으셨나요? 자, 여러분 자, 페인까지 우리가 그 주요 주장을 살펴보고 나서 두 사람을 비교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토마스 페인. 자, 토마스 페인은 이 벌크의 리플렉션스를 읽고 나서 자, 그에 대한 리스판스로 이 책을 썼습니다. The Rights of Man.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그 이제 페인이 버크의 이제 이름을 직접 거론을 하면서 그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 그 두 사람의 그 어떤 라이팅 스타일, 문체가 아주 다르잖아요. 여러분 그 페인이 훨씬 더 읽기가 쉬웠죠. 좀 더 이해가 잘 됐죠.
이제 에드먼 버크의 글은 막 너무 문장이 막 꼬여 있고, 그러니까 유려한 거는 알겠는데, 이제 너무 지나치게 유려한 나머지 막 문장의 의미가 잘 파악이 안 되는, 예,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페인의 글은 상당히 이 명확하고, 이해가 잘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독자층이 다른 거예요. 예. 에드먼 버크는 좀 이제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지식인들, 그러니까 중산층 이상의 그 독자들을 타겟으로 하고 있다면, 자, 페이는 그러니까 그보다는 훨씬 더 넓은 독자층을 타겟으로 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각이 이해가 되도록,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염두에 둔 그 독자의 그 범위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주요 대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페이는 이 자유를 상속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버크의 입장을 완전히 반대하죠. 음? 자,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잠깐만요. 예. There never did, there never will, and there never can exist a parliament or any description of man or any generation of man in any country possessed of the right or the power of binding and controlling posterity to the end of time, or of commanding forever how the world shall be governed, or who shall govern it. And therefore all such clauses, acts or declarations by which the makers of them attempt to do what they have neither the right nor the power to do nor the power to execute are in themselves null and void.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후손을 어떤 구속하고 제약하고 통제할 수 있는, 자, 그런 권리와 권력은 누구에게도 없다. 어느 기관에도 없다. 어느 존재에게도 그런 권리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And every age and generation must be as free to act for itself in all cases as the ages and generations which preceded it. 그러니까 모든 시대와 모든 세대는 자신을 위해 자유롭게 행동을 할 수 있어야 된다. The vanity and presumption of governing beyond the grave is the most ridiculous and insolent of all tyrannies. 그러니까 바로 버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 너머까지 통치가 이어진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버크가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덤 너머까지 통치할 수 있다라는 거는 정말 너무나 뻔뻔하고, 그러니까 화살을 부리는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폭정이라는 거예요. tyranny. 그러니까 man has no property in man.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에 대한 소유권을 가질 수 없다. 그러니까 neither has any generation or property in the generations which are to follow.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세대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는 말이죠. 어느 세대도 그 다음 세대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 단락의 이제 뒷부분에서도 이제 비슷한 논제를 펼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버크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Mr. Burke is contending for the authority of the dead, of the rights and freedom of the living.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의 권리와 자유보다도 죽은 사람의 권리를 더 높이, 더 높게 치고 있다. 죽은 사람의 권리를 위해서 지금 싸우고 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의 그 권리와 자유는
무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그 authority, 그 권위를 지켜주는 데에만 어, 집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자, 이 부분 보겠습니다. 자, it was not against Louis the 16, but against the despotic principles of the government that the nation revolted. 뭐 그 퀴즈에도 나왔던 문제죠. 그러니까 프랑스 국민들은 자, 루이 16세 개인에게 혁명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그 전제 정치, 어떤 전제적인 그 통치 원리에 반발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these principles had not their origin in him, but in the original establishment many centuries back. 그런데 지금 이 프랑스의 전제적인 이 통치 제도는 그러니까 수세기의 그 역사를 가진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정치 제도가 뭐 그 루이 16세 때문에 생긴 것은 아니죠. And they will become too deeply rooted to be removed. 그런데 너무나 이게 깊게 그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전제주의의 그 뿌리가 너무나 깊기 때문에 이거는 단숨에 제거하지 않으면 도저히 뿌리 뽑을 수 없는 이제 그런 성격의 것이라는 겁니다. And the Augean stable of parasites and plunderers who abominably felt it to be cleansed by anything short of a complete and universal revolution. 여러분 그 Augean stable이라고 하는 건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데 그 아이기우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이 마국간이었는데 스테이블 너무나 뭐 그 더러웠다고 그래요. 그 수십 년 동안 청소를 하지 않아서. 그런데 예, 헤라클레스가 강물을 끌어와서 자, 이 마국간을 단숨에 이제 청소를 했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그래서 마치 그 신화에 나오는 아이기우스 왕의 스테이블처럼 너무나 더럽기 때문에 음, A complete and universal revolution. 완전하고도 정말 그 사회의 그 모든 영역에 걸쳐 있는 그런 혁명이 아니고선 도저히 이거를 뿌리 뽑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한 혁명, 완전한 혁명이 아니고는 자, 변화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냥 하다 말 거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게 이제 더 낫다. 이제 이러한 말도 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페인이 그 루이 16세를 이제 평하는 걸 보면 좀 재미있는데 The king was known to be the friend of the nation and the circumstance was favorable to the enterprise. 그러니까 이 루이 16세는 그, 그 왕은 이 국민의 친구로 알려져 있고 이런 점이 도리어 그에게 그러니까 어떤 왕의 권한을 행사하는데 유리했다. Perhaps no man bred up in the style of an absolute king ever possessed a heart so little disposed to the exercise of that species of power as the present king of France. 그러니까 루이 16세가 비록 그 절대 군주, absolute king, 그러니까 루이 14세 같은 그 태양왕이라고 자신을 불렀죠. 그러니까 절대 군주의 그런 그 양육을 받았지만 자, 사람 자체가 그렇게 자신의 어떤 그 권력을 마구 휘두르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이 14세 같은 사람은 자기를 이제 태양왕이라고 부르고 내가 곧 국가이다. 내가 곧 국가이다. 이제 이렇게까지 말을 했는데 자, 루이 16세는 천성이 이제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어떤 자신에게 주어진 그 절대 권력을 그렇게 무분별하게 휘두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but the principles of the government itself still remain the same. 그런데 자, 왕 자신은 자, 그럴 의도가 없다 하더라도 이 전제 정치의 이 원칙은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퀴즈에서 이 문장을 냈었죠. The monarch and the monarchy were distinct and separate things.
그러니까 마너크인 루이 16세 자체는 자, 유순한 사람이지만 자, 마너키 그 군주 정치 그러니까 그 국왕의 절대 그 권력을 보장하는 자, 그 제도 자체는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혁명이 불가피하다라는 겁니다. And it was against the established despotism of the latter, and not against the person or principles of the former. 그래서 그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져 있는 그러니까 기성의 그 전제 제도에 대한 혁명인 것이지 자, 사람에 대한 그 반대가 아니었다라고 이제 그 페인이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뭐 자, 이 말은 이제 맞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은 루이 16세라는 그 개인에 대한 반발이라기보다는 자,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온 어떤 프랑스 사회의 그 부조리, 자, 앙시eng 레짐이라고 보통 그러죠. 이제 앙시eng 레짐이라고 하는 건 이제 구체제인데, 그러니까 그 구체제의 어떤 그 아주 오랫동안 쌓인 그 모순과 그 적폐에 대한 그 프랑스 국민의 이제 반발이었던 건데, 그런데 저는 이제 이런 의문이 들어요. 지금 여기서 그 페인은 루이 16세 개인에 대한 혁명이 아니라 그러니까 구체제, 그 전제 정치라는 그 시스템에 대한 그 원칙에 대한 혁명이었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루이 16세가 결국 처형이 되잖아요. 루이 16세뿐이었나요? 자, 그 아내인 마리 앙뚜아네트 역시 처형이 되죠. 그러니까 국왕 개인에 대한 반발이 아니라면 왜 굳이 처형을 한 거죠? 그리고 뭐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페인이 주장을 한 것처럼 자, 국왕 개인과 그리고 그 국왕이 상징하는 그 시스템, 통치 시스템을 자, 구분할 수 있다 쳐도 자, 이게 현실에서 구분이 되는 게 얼마나 가능한가? 그러니까 국왕 개인과 그리고 그 국왕이 상징하는 대변하는 그 통치 시스템, 그러니까 전제 정치라는 그 시스템, 그 두 개를 구분하는 게 얼마나 가능한가? 이제 저는 좀 의문점이 들고요. 뭐 이따 여러분도 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런 주장을 하죠. 그러니까 Mr. Burke does not attend to the distinction between man and principles.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은 이 전제 정치의 principles 이거에 대한 반발이었지 man에 대한 반발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벌크는 이 두 가지를 구분을 하지 못한다. 자, 이런 비판이 여러분이 보기엔 얼마나 합당한가요? 예, 여러분 뭐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 페인에 따르면 자, 프랑스 혁명과 같은 그런 상황이 자, 불가피한 이유는 뭐냐면 이 전제정이 그러니까 왕이 휘두르는 이 절대권, 어떤 전제적인 이 국가 원리가 왕 한 사람에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모든 영역에 뿌리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every office and department has its despotism founded upon custom and usage. 자, 모든 관청이나 부서에서도 자, despotism, 전제주의의 그 관습과 관례를 찾아볼 수 있다. 그러니까 파리의 그 베르사유 궁전에만 데스포티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프랑스 모든 장소에서 모든 사회적 영역에서 자, 이 데스포티즘의 이 유산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every place has its Bastille and every Bastille its despot. 그러니까 이 바스티유 감옥은 그 흔히 이제 그 프랑스의 그 어떤 절대 권력, 왕의 그 절대적인 그 권력을 이제 상징했는데,
그러니까 파리에만 그 바스티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곳에 다 바스티유가 있고 이 모든 바스티유에 그러니까 데스포트 전제 군주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the original hereditary despotism rather than in the person of the king divides and subdivides itself into a thousand shapes and forms. 그래서 국왕 한 사람에게 있는 그러니까 이 세습적인 이 전제주의가 수많은 형태와 형식으로 분열이 되고 또 재분열이 되어서 프랑스 전체에 뻗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 한 사람은 비록 파리에 머물지만 그 왕의 대리자가 그러니까 데피테이션 그 왕의 대리자가 프랑스 전역에서 이 전제 정치의 원칙하에 프랑스 국민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이죠. 예,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이제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상당히 그 강력한 그 주장이 아닌가, 그 상당히 그 설득력이 있는 그 이제 주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 보시면요. 지금 그 이 유럽의 그 다른 혁명과 또 이제 프랑스 혁명을 이제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The revolutions that have taken place in other European countries have been excited by personal hatred. The rage was against the man and he became the victim.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유럽의 뭐 다른 나라들에서 일어난 뭐 또 폭동이라든가 반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그 혐오에서 사람에 대한 증오에서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통치자 그 개인에 대한 분노에서 이러한 그 반란이나 폭동이 일어났다. 그러나 in the instance of France, we see a revolution generated in the rational contemplation of the rights of man and distinguishing from the beginning between persons and principles. 그러니까 앞에서도 주장을 했던 것이죠. 프랑스 혁명이 그 이전에 혹은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다른 그 사건들과 다른 점은 프랑스 국민은 인간의 권리에 대해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사고한 결과 혁명을 일으킨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프랑스 국민은 지금 인간과 그 원리를 처음부터 잘 구별을 하고 있다. 뭐 이제 프랑스 혁명이 갖고 있는 이제 의미는 실로 크고 그리고 여러분 그 이제 프랑스 혁명이 이제 발발하고 이제 얼마 안 돼서 그 인간 그 권리에 대한 그 선언이 이제 발표가 됐죠. 이제 그 선언문에 보면 그 인간은 모든 인간은 그 태어나면서부터 권리를 갖는다, 평등하다. 이제 이런 것을 그 천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 이 버크의 말이 이제 일면 맞기도 하죠. 그러니까 in the rational contemplation of the rights of man, 그러니까 인간의 그 권리에 대한 이성적인 또 합리적인 그 사고에서 프랑스 혁명은 비롯된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이제 프랑스 혁명이 갖고 있는 이제 역사적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런데 사실 우리가 혁명의 그 진행 과정을 보면 이후의 그 과정을 보면 이제 그다지 그 레셔널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그 페이는 프랑스 혁명의 진로를 잘못 예측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여러분 보시면 notwithstanding Mr. Burke's hurried paintings, when the French Revolution is compared with that of other countries, the astonishment will be that it is marked with so few sacrifices. But this astonishment will cease when we reflect that principles and not persons were the meditated objects of destruction.
같은 주장을 반복을 하고 있는데, 자, 페인에 따르면 프랑스 혁명의 또 놀라운 점은 희생자의 수가 너무 적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페인이 이 글을 쓴 시점이 1791년입니다. 그런데 공포 정치는 1793년부터 4년에 일어났어요. 자, 이거는 페인이 프랑스 혁명의 진로를 잘못 예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791년의 시점에서는 이 말이 맞아요. 예, 상당히 그 희생자의 수가 적다라고 말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적어도 1793년, 4년, 그러니까 왕과 왕비를 처형하고, 그리고 이제 공포 정치가 자행되고, 이제 그 상황까지 가면 이제 이 말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지금 페인은 이렇게 그 sacrifice가 적은 이유로 바로 그 프랑스 국민이 자, principles, 그러니까 전제주의의 이 원칙과 그리고 이 개인을 구분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리고 이제 프랑스 국민들은 이제 이성적으로 인간의 그 권리에 대해서 사고한 사람들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제 1793년쯤 되면 이제 더 이상 이제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이제 상황이 됩니다. 예, 여러분 그 제가 벌크와 페인의 그 글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요 그 주장을 살펴보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 벌크의 이 책은 이제 그 보수주의의 그 이론적 기반이 되거든요. 또 이제 페인은 지금까지도 그 이제 진보주의의 그 사상적인 기반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자, 이렇게 그 보수와 이 진보의 대립이 이제 그 프랑스 혁명을 계기로 해서 어, 이제 탄생했다라는 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이죠. 예, 물론 어떤 그 보수주의적인 정책 그리고 이제 진보주의적인 정책의 대립은 프랑스 혁명 이전에도 있었지만, 자, 이게 이렇게 그 이론적으로 체계화가 된 거는 프랑스 혁명이 계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 자, 벌크와 그 페인의 이 논쟁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죠. 예, 여러분에게 좀 생각할 시간을 주고 싶습니다. 예, 제가 3분 드릴게요. 자, 3분 동안 자, 벌크와 페인의 글을 좀 이렇게 훑어보시고 두 사람의 그 논리적인 그 약점이 있다면 뭐가 있는지, 벌크와 페인이 놓치고 있는 게 뭐가 있는지, 그리고 오늘날의 지금 한국 정치 혹은 한국 사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 두 사람의 그 논쟁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워즈워드의 그 틴턴 애비, 자, 워즈워드의 그 가장 유명한 시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요. 보통 그냥 우리가 이제 줄여서 이제 틴턴 애비 이렇게 부르는데, 제가 여러분 그 다음 시간에 이 틴턴 애비와 그 이제 워즈워드가 이 시를 썼다고 하는 그 이제 Y 그 강가의 모습을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의 그 원래 제목은 Lines composed a few miles above Tinton Abbey. 그래서 보통 줄여서 틴턴 애비 이렇게 부르는데, 여러분 이 시에는 틴턴 애비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시를 틴턴 애비에서 쓴 것도 아니에요. 지금 제목이 말하고 있는 것은 자, 틴턴 애비에서 몇 마일 떨어진 곳에서 이 시를 썼다라는 겁니다. 자, 워스워드의 가장 유명한 시이고 또 이제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걸작입니다. 자, 그리고 이 시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워스워드가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자, 바로 낭만주의 문학의 핵심 주제예요. 자연과 인간의 관계. 자, 지금 현대 사회에도 아주 중요한 문제죠. 자, 우리 인간은 이 자연 세계와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일까? 우리는 자연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것일까? 지금 이 기후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는 요즘 이 워스워드의 이 시가 갖고 있는 의의는 실로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원래는 이 틴턴 애비는 워서드의 그 시집인 리리컬 발라드의 이제 마지막에 이 나오는 그 시거든요. 그리고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그 plain and prose-like language, 마치 그 산문 같은 이제 그런 그 언어로 쓰여져 있고, 자, 이 시는 blank verse이다. 이제 무은 시라고 하는데, 무은 시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운이 맞춰져 있지 않은, 그러니까 라임이 없는 시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이따 그 텍스트를 보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테고요. 그런데 자, iambic 펜타미터이다. 자, 영시의 그 가장 보편적인 이 율격이죠. 그러니까 iambic, 그러니까 약강음보가 한 행에 5번 반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행의 길이가 그냥 시 마음대로 그냥 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 약강이 5번 반복될 정도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행이 다 기계적으로 또 iambic 펜타미터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대체적으로 iambic 펜타미터라는 거죠. 약강 오음보입니다. 그리고 이 리리컬 발라드에서 그 프레피스가 있는데, 서문이 있는데, 그 워서드가 이 프레피스에서 그 설명을 하고 있는 자기 그 시의 그 어떤 특징에 이 틴턴 애비가 잘 부합을 하거든요. 자, 이 틴턴 애비는 meditative poem, 그러니까 명상이 주를 이루는 시이고요. 그러니까 무엇에 대한 명상인가? On the power of nature to bring amelioration of the soul through the spontaneous overflow of emotion recollected in tranquility. 자, 이거는 그 워스워드가 이제 시를 쓰는 어떤 원리에 대한 그 설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워스워드는 그 기본적으로 시라고 하는 거는, 자, emotion recollected in tranquility, 그 과거에 내가 그 강력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던 경험이 있으면, 자, 좀 시간이 지나서 그 경험에 대해서 in tranquility, 그러니까 고요함 속에서, 그러니까 조용한 이 시간 속에서 명상을 한다라는 거죠. recollect. 그러니까 조용한 그 시간에 고요함 속에서, 자, 과거의 사건에 대해서, 자, 그거를 회상을 하게 되면 그때 그 사건이 내게 주었던 그때의 그 강렬한 감정이 지금 내 마음속에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감정이 spontaneous overflow, 자연스럽게 흘러넘친 게 바로 시가 되는 것이다. spontaneous overflow of emotion recollected in tranquility. 자, 이 말은 그 워스워드의 어떤 시작의 원칙, 즉 시를 쓰는 원칙을 압축적으로 설명한 말입니다. 자, 다시 설명하자면 어, 내게 어떤 그 강렬한 감정을 불러일으킨 사건이 있으면, 자, 바로 그 시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좀 시간이 지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좀 시간을 좀 두고 나중에, 그러니까 in tranquility, 어떤 고요함 속에서 나 혼자 있을 때 그 사건에 대해서 명상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회상을 하면서 명상을 하게 되면 그때 내가 가졌던 감정이 다시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데, 자, 그 감정이 자연스럽게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이 시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나머지 부분은 뭐 제가 시를 해설하면서 다 이 부분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강연을 제가 이제 따로 나중에 설명해 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예,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그러니까 제 강의를 다 들으시고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럼 C 텍스트로 가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그 C 텍스트를 드렸죠. 여러분 그 포트리 파운데이션에서 제가 이제 텍스트를 가져왔습니다. 예, 여러분은 뭐 이걸 보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포트리 파운데이션에서 보셔도 되고, 제가 올려준 그 텍스트를
예, 보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가 사실 굉장히 그 긴 제목을 갖고 있어요. 자, Lands composed a few miles above Tintern Abbey.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 이 시를 언제 어디서 썼는지, 그러니까 실제로 쓰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 시를 이제 그 떠올린 게 바로 언제 어디냐, 이제 그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on revisiting the banks of the Wye. 자, Wye는 그러니까 틴턴 앱이 이제 근처에 그 흐르는 강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during a tour July 13, 1798. 그러니까 1798년 7월 13일에 자, 여행 중에 그 Y 강가를 다시 방문하면서 자, 이 시를 쓰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첫 항을 보시면 자, 5 years have passed, 5 summers with the land of 5 long winters. 자, 5년 만에 이 워스워드가 이 Y 강가를 다시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1793년에 방문을 했었는데 5년이 지난 이 시점에 다시 방문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5년이 지났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자, 5 years have passed, 5 summers with the length of 5 long winters. 그러니까 5번의 그 긴 겨울과 함께 5번의 여름이 또 지났다. And again I hear these waters. 그러니까 지금 강가에 있으니까 강의 소리가 들리겠죠. 그러니까 rolling from the mountain springs. 그런데 이 강은 자, 산에 있는 멀리 있는 그 산에 있는 그 스프링에서 그 흘러내려온 것이겠죠. 그러니까 발원지가 이제 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발원지에서 이 흘러내려오는 이 강물 소리를 내가 다시 듣는다. 그래서 5년 만에 이제 재방문했다라는 것을 자, 시의 초반부터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with a soft inland murmur. 그런데 이 강물 소리에 속삭임이 들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륙에서부터 부드럽게 속삭이며 자, 이 강물이 흘러내리는 걸 내가 다시 듣는다. 자, 여러분 이제 이 시의 그 언어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자, 신텍스가 아주 복잡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 설명을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특히 그 문법적인 그 요소에 아주 그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아주 문법적인 게 복잡하게 나와 있거든요. 자, 그다음 once again do I behold these steep and lofty cliffs. 자, 내가 다시 한번 지금 이 가파르고 이 높은 이 절벽을 바라본다. 자, that. 자, 여러분 이 that는 바로 앞에 나온 클립스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이거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that는 바로 그 앞에 나온 클립, 자, 벼랑을 가리킨다. 자, 그런데 자, 이 impress가 이 that의 동사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 절벽이 지금 어느 wild secluded scene, 그러니까 이 황량하고 이 외진 이 풍경에 그러니까 thought of more deep seclusion, 그러니까 보다 깊은 한층 더 그 외진 곳이라는 그런 생각을 impress, 새겨준다. 자,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셨나요? 지금 그러니까 클립, 이 벼랑이 있는데 이 벼랑이 지금 워서드가 보고 있는 이 황량하고 외진 이 풍경에 그러니까 보다 외진 곳이라는 그러니까 시클루전의 그 생각을 보다 깊이 새기고 있다.
그러니까 원래도 이렇게 그 시크로짓 씬 외진 곳인데 저렇게 그 벼랑이 홀로 서 있으니까 이곳이 더 외진 곳처럼 느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자, connect라고 하는 동사가 나오는데 자, 여러분 이 connect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냥 다 지우는 게 낫겠어요. 자, impress라고 하는 동사가 있었고 connect가 있죠. 자, 여러분 이 connect는 자, impress와 동격인 동사입니다. that를 주어로 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 이 that는 클리프를 받고 있죠. 그래서 이 벼랑이 지금 이 impress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connect를 하고 있는데 connect the landscape with the quiet of the sky. 지금 이 벼랑이 지금 워서드가 보고 있는 이 풍경을 이 하늘의 quiet, 이 고요함과 연결시키고 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이 시를 이해를 하려면 자, 신텍스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주어이고 뭐가 동사이고 뭐가 목적어인지를 아셔야 돼요. 예, 그냥 읽으시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하자면 자, 이 that는 클리프를 받는 거고 자, 두 개의 동사가 딸려온다. 자, impress와 connect가 있는 거죠. 자, the day is come when I again repose here. 자, 내가 여기서 다시 쉬게 되는 날이 왔다. 근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Under this dark sycamore. 자, 이 어두운 그 시커머 이 나무 밑에서 이렇게 휴식을 취하게 되는 날이 왔다라는 거죠. And view these parts of cottage ground. 그리고 이 과수원 그 숲을 다시 보게 되는 날이 왔다. 그리고 또 지금 뭘 보냐면 자, these orchard tops.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 카티지 그라운드는 과수원 숲이 아니죠. 그러니까 orchard tops가 이제 과수원 숲이고 이제 그 카티지 그라운드는 이 농부들의 그 집이 있는 그 터를 예, 가리키는 거죠. 예, 제가 막 복잡해서 예, 저도 일순간 헷갈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 지점부터 자, 다음 시간에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 틴턴앱을 다시 읽어보시면서 좀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예, 찾아보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처음에 들었던 그 텍스트를 보면 해설이 상당히 자세하게 나와 있잖아요. 예, 그 해설도 한번 참조를 해보시면 작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예, 그럼 이제 목요일에 수업 시간에 뵙겠습니다. 예, 좋은 하루 되세요.